안녕하십니까. 오늘 희귀난치성 뇌전증의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저는 인천의 가축관계대학교 국제선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예은입니다. 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희귀난치성 뇌전증의 뜻,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종류의 병들이 있는지, 그리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갖게 되는데요. 이 질병이 발작과 관계된 질병의 경과와 발작 외의 건강 상태들이 이제 커가면서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질병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치료법, 그리고 어, 가끔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부모님들께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희귀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뇌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안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수십 가지의 뇌전증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뇌전증처럼 비교적 치료가 간단한 뇌전증도 있고, 일반적으로 뇌전증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치료가 조금 어려운 종류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희귀라는 이 말은 특별히 아주 특정한 유전자 이상이나 대사 장애처럼 그런 병들이 어, 동반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이걸 희귀난치성 뇌전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희귀난치성의 빈도는 드물긴 하지만 이제 모두 모아보면 출생아이 2천에서 5천 명당 1명 정도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두세 달 이전에 영유아기부터 발생을 하고 발생이 시작할 때부터 발병 경기가 아주 작고 강도가 강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가 잘 듣지 않아서 다른 종류의 치료법을 고민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뇌 기능이 불안정한 부분을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발작 외에도 발달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면, 소화, 호흡 등의 문제들이 동반이 돼서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유전 검사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진단에 도움을 많이 받고는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특정 유전자 이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치료들, 그러니까 개인에게 맞출 수 있는 치료들이 소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좀 먼 상태입니다. 이런 희귀난치성 뇌전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뇌전증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 뇌의 모양의 이상을 확인하는 MRI라는 검사법이랑 그리고 머리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의 이상을 확인하는 뇌파 검사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오른쪽에 비정상적인 부분에서 발작을 나타내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검사에서도 실제로는 MRI 상에서 머리에 문제가 있더라도 MRI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종류의 뇌전증은 뇌전 발작의 양상이랑 뇌파의 상황이 잘 일치하지 않은 종류의 뇌전증도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희귀난치성 뇌전증에 있어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전학적 검사가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어떤 집의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설계도 유전 정보가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단백질도 정상 기능을 하는 정상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면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정상 기능을 잘 하지 않는 즉 불량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단백질을 아예 생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전증에서 유전자 이상이 있어서 머리에 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유전 정보의 이상으로 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그 신호 전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제 뇌전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마 진단을 하실 때 유전 검사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시는데요. 여기 유전 검사는 한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유전 검사가 같이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저희가 염색체 검사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었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서 아주 큰 염색체의 수나 모양의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진단명은 이 염색체 검사 등으로 이제 검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 어레이 분석이라는 검사법이 있는데 이는 이제 염색체 검사보다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법입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단순히 큰 모양이랑 수의 이상을 보는 게 아니고 유전자의 순서, 이 신호를 보는 그런 검사들인데요. 아마 난치성 뇌전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가 타겟 유전자 패널 검사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에서 발현 빈도가 높은 유전자들을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모아서 거기에 있는 유전자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꺼번에 하는 검사이고요. 전체 엑손, 전체 유전체 시퀀싱이라고 하는 검사들도 있는데 이 검사들은 더 전반적인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겟 유전자 패널 검사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보라색에 나오는 부분처럼 난치성 뇌전증일 때는 여기 이 세 부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다면 이 세 가지 부분만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전체 엑손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전체를 다 보는 그런 검사법이라서 환자의 진단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해서 유전자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서 발작을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뇌 기능이 좀 더 많이 나빠지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전신 발작을 이제 하고 있고 지금은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시간들이 5분을 넘어가는 경우의 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발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고 또 침이나 가래 같은 분비물도 많이 증가를 해서 호흡을 방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입술이 이제 파랗게 변하는 저산소증,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나 포도당 같은 것들의 부족이 되고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증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도 이제 일부 신경세포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반복이 자주 되거나 할 때는 어, 염, 염증 염증 반응이나 신경망 변화 등의 2차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뇌가 발작에 더욱 취약해지는, 그래서 발작을 하면 할수록 더 뇌가 쉽게 발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발작의 뇌전증의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뇌전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류도 있고 또 개인별로도 같은 종류의 뇌전증이라도 개인별로도 좀 차이가 있으며 또 연령에 따라서도 연령이 어릴 때 또 좀 컸을 때 그 영향을 받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어,
이 오른쪽에 비교적 정상적인 성장을 하던 아이에서 오른쪽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발작은 단순히 오른쪽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뇌의 양측에 아주 강도 높은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 발작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발작이 잘 조절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경우에는 발작이 미치는 뇌 기능이 크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어, 오른쪽에는 어, 뇌 모양 자체가 왼쪽과는 다르게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 있는, 위축되어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발작에 의해서도 뇌 기능이 손상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의 양상 상태에 따라서 어, 왼쪽의 환자에 비해서는 발작에 의한 뇌 기능의 악화가 덜하다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마다 상태를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희귀 난치성 뇌전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종류의 유전자 이상, 즉 뇌전증의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도 뇌전증의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환자가 보여주는 뇌전증의 형태가 어떤 종류의 뇌전증인지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뇌전증의 원인과 뇌전증의 종류를 좀 함께 쓰다 보니까 좀 혼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유전자의 이상이 있으면 이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드라벳 증후군이라고 하는 뇌전증으로 증상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반면 또 어떤 뭐 CDKL5라고 하는 어떤 뇌전증이 있다면 일부 아이들은 웨스트 증후군으로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뇌전증의 형태로 또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정 뇌전증 종류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 분류가 잘 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전증의 원인과 그리고 그 아이가 보여주는 뇌전증의 종류에 맞춰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뇌전증은 산정 특례 제도라는 점을 통해서 건강보험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정 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뇌전증으로는 웨스트 증후군,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 드라벳 증후군 이런 증후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증후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1년에서 2년 이상 일정 기간 이상 이 환자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난치성을 확인을 하게 되면 미분류 뇌전증이라도 하더라도 이제 산정 특례에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유전자 이상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포함되고 있는 뇌전증의 종류도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 좀 맞추어서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혹시 지금 아이가 갖고 있는 병이 한정특례에 등록이 될 수 있는지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의 경과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보면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초기는 이제 가장 고생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3살 전에 처음 발작이랑 발달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발작을 하게 되고, 중기는 조금 더 커서 이제 사춘기 전의 연령인데요. 이때도 여러 가지 발작이 발생을 하고, 이때부터는 행동 문제나 이런 것들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춘기로 조금 넘어가면서 일부 환자에서는 이제 발작의 빈도가 조금 좀 가라앉는 그런 경우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환자들은 대부분 약을 먹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다른 일반적인 건강 상태도
단순히 발작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키거나 영양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누워있는 상태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폐의 용적도 좀 작아지고 흡입성 폐렴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호흡기 합병증 같은 것들도 이제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계속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지속이 되면서 키가 커지면서 척추 측만증 이런 골격의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의 상황에 따라서 한 2년에서 5년 정도 발작이 아주 강도 강하게 발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좀 약해지는 그런 시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경련제 치료, 가장 대표적인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뭐 17개, 8개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항경련제가 있어서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 중에서는, 성향, 하는 역할이 비슷해서, 비슷한 성향의 약들도 있고, 또 다른 성향의 이제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에 따라서는 어떤 뇌전증 종류, 어떤 유전자 이상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도 있고 그런 경우에 피해야 되는 그런 약들도 있어서 환자에 맞는 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 뭐 약을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먹는 양성 뇌전증 환자에 비해서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약의 개수도 많고 용량도 많기 때문에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어, 일정한 농도를 맞춰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잘 복용을 하고 갑자기 약을 중단하거나 그런 것들은 발작을 쉽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과정 중에서 새로운 약을 시작하거나 약을 용량을 변경할 때 발작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약들이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약을 올렸지만 이 약이 다른 약의 농도를 조절하게 되는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약물을 변경할 때 발작이 변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항경련제 외에는 혹시 발작이 계속 조절이 되고 있지 않은데 혹시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마 오일이라고 하는 일종의 약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제 대마 오일과 그다음에 케톤 생성시기 그리고 수술적 치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환자 발작이 반 정도 호전되는 비율을 찾아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을 한 가지를 추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채 5에서 10%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방법들은 환자의 20에서 30%, 그다음에 30에서 50% 정도는 반 정도는 발작이 호전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약을 계속 변경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 병변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병변이 제거되면 이제 완치되는 비율도 50% 이상 되고 있는 치료법들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먼저 대마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 대마의 한 성분 중에서 발작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성분을 이제 정제하여서 만든 이런 에피듀올렉스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실제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나라에서 이제 보험 기준에 합당하게 되면 급여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을 했을 때 반 이상 발작이 좋아지는 비율이 20에서 30%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대마 오일이 도움이 되는 기전은 진정, 항경련, 항염증 효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케톤 생성식이라고 하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식사를 보면 반찬처럼 보이고 원래 여기에 밥이랑 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케톤 생성 시기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한 끼의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 케톤 생성 시기는 이러한 식사법을 시행을 하였을 때 뇌 에너지 대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머리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항산화, 항염증 기전을 통해서 발작을 조절하고 뇌 기능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식사법입니다. 벌써 1990년대부터 많이 사용되어 있고 이미 과학적 효과가 잘 입증된 치료법이고 저희 나라에서는 여기 계신 김웅동 교수님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처음으로 저희 나라에 도입을 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지방의 비율이 어려워서 하기가 어려운 시기도 있고 좀 변형된 에킨스 시기 정도로 이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시기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먼저 이 식단에 아이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면서 식단에 적응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부모님께서 이 이후에 계속 식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둘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기기를 삽입하는 방법과 머리에 절제를 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그 공격적인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몸에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극을 연결을 하면 직접 머리에 자극을 하지 않더라도 이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발작의 강도를 낮추는 쪽으로 하는 치료가 이제 미주신경 자극기입니다. 그래서 어, 뒤쪽의 두 가지 방법에 비해서는 직접 머릿속에 어떤 그 절제를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내량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왼쪽과 오른쪽 머리에 가장 큰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끊어주게 되면 서로 좌우로 오가는 발작도 막고 또 발작의 강도를 좀 약화시키게 할 수 있어서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발작이 자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량 절제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뇌병변 절제술은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그런 검사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제 약물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물어보시고 또 상의를 하는 내용들이 이 발작을 도대체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환자가 발작이 완전히 멈췄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랑 또 그거를 어, 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좀 이렇게 따져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만약 약에 의해서 발작이 조절이 되는데 그 약을 먹었을 때 너무 이제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도 많아지고 간이나 이런 데에 영향이 끼칠 정도로 용량이 많이 필요해서 이제 발작이 완전히 멈추는 경우랑 발작이 일부 좀 남아 있더라도 외상을 일으키지는 않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그 방법도 발작이 조금 남아 있더라도 환자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발작 조절의 목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부모님께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응급 상황이 어떨 때 좀 발생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급성기 감염증, 그러니까 뭔가
감염증에 걸렸을 때랑 두 번째는 어, 발작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증가할 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폐렴이랑 장염 같은 바이러스 감염은 한 7세, 한 3살까지는 10번 정도 걸리고 또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7번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일정 기간 안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완성이 되면 안정이 되면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좀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나 탈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 경우나 아니면 급성기 면역 반응들이 좀 과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경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보조적인 그런 수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기 감염증을 주의를 하시고 또 갑자기 이런 감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경련제를 조절하는 과정이거나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발작이 평소와 다르게 아주 급격하게 그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어, 어, 근처 병원에 특히 소아신경과 의사들은 웬만한 대학병원에는 다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이 주로 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기 거주지 인근에 소아신경과 진료를 하는 병원이 어디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주사 항생제, 수액, 그리고 주사로 항경련제 등을 써서 응급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기구가 좀 필요한 게 있나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먼저 이런 산소 포화도 맥박 측정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입원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발작이 심하거나 아니면 폐렴이 너무 심해질 때 이런 상황들을 집에서 조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가 있고 특히 한 번 발작을 하면 발작이 너무 뭐 15분, 30분 길게 한다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만한 폐렴에 아주 자주 걸릴 수 있는 와상 상태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의료기구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은 병원에 계셨을 때 이제 많이 보셨던 건데 어, 왼쪽에 이제 산소 포화도가 지금 97, 그래서 이게 원래 100이 정상이고 이제 90 이상 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발작이 길어져서 이 수치가 80 미만으로 계속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음, 그 기간이 길게 되면 심장을 갑자기 멈추게 하거나 심장에도 부정확하게 뛰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렇게 휴대용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아마 저희가 애플워치나 그 갤럭시 워치에서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는 거랑 비슷하게 강 센서가 피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라서 특히 나의 발작이 너무나 길거나 그다음에 호흡기 감염일 때 위중한 상태로 잘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모니터링 기구를 하나 구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호흡 기구인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응급 상황은 근처 병원에 만약 숨을 잘 못 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병원이 바로 앞에 있지 않는 한은 아무리 구급차를 부르더라도 한 15분 이상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까지 인공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입과 코에 잘 밀착을 하고 이 음, 엠브백을 한 3분의 1 정도 짜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가슴이 올라와서 숨을 전혀 쉬지 않았을 때 계속 이제 어,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구이고 아마 이것도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데 이제 어린이 10kg 미만, 그다음에 소아용인데 한 1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대한심폐소생협회로 가면
일반인 교육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기초 심화과정, 여기 심화과정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어, 그런 일이 꼭 발생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한번 교육을 듣고 이게 10,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좀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부모님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내용 중에서 발작이랑 발달 지연들도 있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공격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많이 해서 다친 가족을 때리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결국은 지금 뇌의 기능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나 저희가 느끼기에는 안정적인 감각이라도 그 아이는 너무 그 감각이 뭐 자극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의사 표현을 잘 하기 힘든 문제, 그리고 약 중에서도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로 이런 공격적인 행동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걸로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하는 거는 아니고 이 환자가 어떨 때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수정하고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이런 것들이 좀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항정신병 약물이나 안정제들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행동들이 조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저는 난치성 내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